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는 단어 형성법 나와 있고요. 단어 형성법 중에서도 합성어와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문 내용이 좀 짧게 나와서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적용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고요. 단어 형성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휘력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거기에 그 단어 형성되는 원리에 자신의 생각을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책방에 들러 라고 했어요. 책방, 명사, 책 뒤에 방이라는 명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맞죠? 니은, 첫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만남, 울음 이런 식으로 사용되죠. 첫은 관형사예요. 관형사 뒤에 명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왜? 관형사는 원래 체현 수식하고 있으니까요. 디귿, 바로 잡아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떠날게, 바로 세웠다 하면서 바로는 부사죠. 부사 뒤에 잡다라는 동사가 결합되고 있어요. 부사는 원래 용언, 꾸미죠.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얘 또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리을, 맛보게라고 되어 있어요. 맛, 명사죠. 명사 뒤에 보다라는 동사가 결합되고 있어요. 리을은 명사가 조사 없이 동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조사가 생략된 거 맞거든요. 네, 그렇죠.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맛을 보다 라고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네 일상생활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 조사는 생략 가능, 불가능. 조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격조사 같은 경우는 추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 조건을 4개를 공부했는데 거기서 조사 생략이라는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조사 생략하는 건 통사적 합성어에 속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명사가 조사 없이 동사와 결합한 거는 맞기는 하지만 얘는 통사적 합성어로 보아줍니다. 5번. 덮밥이라고 되어 있네요. 덮다라는 동사가 밥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동사가 용언이 체언 수식하기 위해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미가 생략된, 어미 중에서도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AC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이거 왜 이렇게 됐지? AE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보니까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의 관형사형에 명사를 통사적으로 결합해 합성되었던 체언이 현대국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체언을 이루고 있다. 젊은이라고 하면서 젊다에다가 이를 붙였어요. 이 경우가 현대국어에서도 젊은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중세국어는 다만 뭐가 되어 있을 뿐이야? 이어적기가 되어 있을 뿐이에요. B 부분 보니까 물 언덕과 물가의 언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세국어에서 명사와 명사, 물과 언덕이라는 명사와 명사를 통사적으로 있군. 그래서 물 언덕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물가의 언덕이라고 해서 구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C. 빌먹다가 현대국어에서는 빌어먹다가 됐네요. 중세국어에서는 동사의 어간 빌다의 어간 빌에다가 다른 동사 먹다가 결합하여 비통사적으로 합성되었던 용언이 왜? 연결어미가 생략되어 있으니까요. 현대국어에서는 두 용언이 연결어미를 통해 어라는 연결어미를 통해 결합하여 통사적으로 합성되었다. 맞네요. D. 질기굿다. 현대국어에서는 질기고 굿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의 어간 질에 다른 형용사가 결합하여 굿다. 질기다와 굿다가 결합하는데 질기에다가 굿이 결합된 거죠. 비통사적으로 합성되었던 용언이 현대국어에서는 합성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기고 굿다 두 단어로 나타나고 있네요. 새로운 단어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나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날 같은 경우에는 명사와 명사가 통사적으로 결합하여 합성어가 되었던 수식어니 맞죠? 나날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 시기에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식어니에요. 그게 현대국어에서는 뭐가 됐어요? 나날이가 되었죠? 근데 이때 나날이는 비통사적으로 합성된 수식어니에요? 나날이는 뭐예요? 파생어죠. 나날에다가 합성되어 있는 합성어인 나날에다가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통사적으로 합성된 수식어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아요. 파생어가 되었다라고 봐줘야 돼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 합성명사를 이룰 때, 그러니까 합성어가 될 때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 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데 이를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와 뒷말의 첫소리가 이야 여요일 때 니은이나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도 사이소리 현상의 하나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이소리 현상의 원래대로라면 뒷말 된소리로 나는 것과 어떻게 니은 첨가도 전부 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네 교육과정에서부터 바뀌었다 그랬어요. 사이소리 현상과 니은 첨가를 분리를 했다 그랬죠. 근데 문제 풀 때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문제는 여전히 두 가지를 같이 사이소리라는 범주 내에 넣고 그 사이소리가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뭐 사용해요? 사이시옷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하나이기는 한데 교육과정에 따르면 어쨌든 분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합성어가 아닌 어디에서도 나타나요. 파생어에서도 니은 첨가는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현대 교육과정에서는 분리시켰지만 문제 푸는 데는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체 맥락에 따라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통으로 다 사이소리에 포함시켰어요. 이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을 표시하는 사이시옷을 적어준다. 사이소리 현상인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뒤 플러스 날이에요. 뒤 플러스 날인데 뒤도 명사, 날도 명사네요. 합성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앞말이 모음 위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일 때 니은 소리가 덧나서 소리 난다라는 거 조건에 나와 있었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 니은 소리가 덧난다.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에 들어갔으니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야? 생각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그냥 뭐 하면 돼요? 찾아주면 돼요. 적용만 하면 됩니다. 니은 보니까 B 플러스 물이에요. 합성어네요. 앞말이 모음 이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미음일 때 니은 소리가 덧나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기억이랑 같은 근거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디귿. 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미음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 울림 예사소리인 기억이 된소리, 쌍기역으로 변하여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맞죠? 그 다음 리을. 눈요기라고 되어 있어요. 리을은 앞말의 첫소리가 요일 때 니은 소리가 덧났어요? 니은 소리 하나 덧났죠.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니은이 덧난 것이 아니라 니은 하나가 나와서 눈 할 때 눈은 원래 있잖아. 처음 하나가 새로 생긴 건 뭐밖에 없어? 눈요기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눈육이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이건 그대로고 이거 하나만 덧났습니다. 니은 소리가 덧난 것이 아니라 니은 소리가 덧났어요.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금이라도 꼼꼼한 사람은 와 이걸 주는 문제다. 그냥 거저주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풀 텐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린다. 아이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요. 실제 평가원에서도 몇 번이나 출제되었던 패턴이에요. 나뭇잎도 마찬가지야. 아니 나뭇잎은 아닌데. 니은 있는 거 뭐지? 니은으로 있는 거 생각나는 게 없네. 얘가 생각이 안 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랑 똑같거든? 원래 있던 니은인데 그 니은이랑 니은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순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니은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원래 있던 음운이랑 새로 바뀐 음운이랑 하나하나 비교해줘야 돼요.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 틀리는 거 정말 바보같이 틀리는 거니까 안 돼. 얘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오답 중에 하나예요. 미음, 베갯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뒷말의 첫소리가 이일 때 베갯닛 하면서 갯닛, 니은 소리 두 개 첨가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5번 선지는 맞는 선지입니다.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예문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났어. 맨잎. 맨잎 가지고 니은 첨가라고 착각해서 평가원에서 한번 문제 낸 적 있거든요. 아무도 안 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틀린 애들이 꽤 되더라고. 니은 첨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맨 플러스 입인데 가만 보면 니은 하나밖에 첨가가 안 된 거였잖아요. 이런 거 실수하지 마세요. 다시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예문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 이건 성분, 특히 절 나눠줘야 되는 건데요. 이건 나올 때마다 연습 충분히 해주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 중요한 문제고요. 너네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문장 성분 분석하고 절 분석하는 것들을 예문을 구하려고 해도 사실 깔끔한 예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출제되었던 것들 기준으로 하면은 예문들이 전부 다 깔끔하기 때문에 막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이렇게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헷갈릴 여지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네가 잘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출제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1번 선지 오늘 올라간 산은 경치가 아주 좋았다. 관형절과 서술절이 안겨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형절 어디에 있어요? 오늘 올라간 산은 경치가 아주 좋았다. 관형절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문장 성분을 전부 나눠주세요. 나온 김에 얘는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장 성분 전부 나눠주세요. 나 이거 쓰는 동안 너네는 나눠. 다 각자 교재에다가 다 나누세요. 오늘 올라간 산은 경치가 아주 좋았다. 지혜가 아주 좋았다. 가영은 진수처럼 최신 휴대전화가 2개가 있다. 최신 휴대전화가 2개가 있다. 철수에게 국어 숙제가 언제까지냐고. 철수에게 국어 이곳이 이순신 장군의 외적을 입주신 기네. 이곳이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무찌르신 싸움부터 힘을 알게 되었다. 무찌르신 싸움부터 힘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어머니께 일찍 도착합니다라고. 어머니께 일찍 도착합니다라고. 일찍 도착합니다라고 하고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다 나누셨죠? 다 나눴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간 산은 경치가 아주 좋았다. 항상 문장 성분 나눌 때 뭐부터 찾으라 그랬어요? 서술어부터 찾으라 그랬어요. 주어부터 찾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어는 생략이 자주 되니까 주어부터 찾으면 혼란스러워져요. 서술어부터 찾아서 이 서술어 자릿수에 맞는 문장 성분을 찾아주는 거야. 좋았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았어요? 좋았다에 해당하는 주어가 뭐예요? 경치가 좋은 거예요. 주어. 서술어 어떻게 좋았어? 아주 좋았다니까 아주는 뭐야? 부사어가 되겠네요. 산은 얘도 주어죠. 산은 어땠대요? 산은 좋았대요? 산은 어떻대? 산은 경치가 좋았대요. 이 전체가 뭐가 돼요? 산에 해당하는 뭡니까?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 전체가 서술어인데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가 다시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해주면 돼요? 서술절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산은 산인데 무슨 산이야? 오늘 올라간 산이래요. 이 오늘 올라가는 산을 수식해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산을 수식해주니까 관형어가 되고요. 관형 안에 올라갔다 서술어, 오늘 부사어, 아마 주어는 생략되어 있겠죠? 어쨌든 아는 문장의 주어도 생략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겠죠, 내가. 내가 오늘 올라간 산은 경치가 아주 좋았다라고 하면서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관형절입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맞네요. 관형절과 서술절이 다 들어가 있어. 2번 보겠습니다. 있다 서술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두 대가 있대요. 두 대가 있다. 얘가 뭐예요? 주어인데 이거 그냥 어구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한꺼번으로 묶을 거예요. 왜? 이때 대는 의존명사니까 반드시 관용의 수식을 받아야 돼요. 무슨 의존명사예요, 대가? 대가 무슨 의존명사예요? 단위성,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그랬죠? 커피 한 잔, 연필 연필은 세 자루, 양말 5켤레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래서 이 두는 품사가 뭐예요? 두는 품사가 뭐야? 수관형사죠. 수관형사가 의존명사로 꾸며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전체가 주어고요. 두 대가 있대. 뭐가? 최신 휴대전화가
얘가 뭐야? 또 주어예요. 이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뭐야? 휴대전화가 2대가 있다인 거예요. 이 전체가 뭐가 됩니까? 서술어가 되고, 이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얘 뭐가 돼요? 서술절이 되네요. 최신 휴대전화는 다시 나눌 수 있죠? 휴대전화가가 주어고요. 최신은 휴대전화를 꾸며주니까 최신은 뭐라고 해줘도 돼요? 최신은 뭐예요? 관형어. 휴대전화라는 체형 꾸며주고 있잖아요. 이 패턴이 뭐야? 체언 플러스 체언일 때 앞체언이 뒷체언을 수식해주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라고 관형어 만드는 방법 4가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가형은 어떻대요? 가형은 최신 휴대전화가 2대가 있다. 가형은 얘가 주어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뭐예요? 이 전체가 서술어가 돼요. 서술어 안에 또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서술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서술절 안에 다시 서술절이 들어가 있는, 겹쳐져 있는 아는 문장입니다. 진수처럼은 그런 문장 성분 뭘까요? 진수처럼 최신 휴대전화가 2대가 있다. 이 전체를 수식해 주는 거죠. 뭐? 부사어가 됩니다. 그 다음 3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했다 서술어.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이게 왜 미안한지를 모르겠네.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국어 숙제가 언제까지냐고 묻기가 미안한 거죠. 이 전체가 뭐예요? 국어 숙제가 언제까지냐고 묻기가 미안했다. 이게 주어가 돼요. 그런데 그 주어니까 주격조사가 붙었거든요. 주격조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국어 숙제가 언제까지냐고 묻기. 요거까지 다 하자. 철수에게 묻는 거니까 요거까지 다 갈게요. 그냥. 철수에게 국어 숙제가 언제까지냐고 묻기. 이 전체가 뭐예요? 기로 끝났으니까 뭐가 됩니까? 명사절이 되는 거죠. 얘는 명사절이야. 명사절에 뭐가 붙었어요? 가라는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명사절 안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죠. 묻다 서술어. 뭘 물어? 뭘 물어? 국어 숙제가 언제까지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국어 숙제가 언제까지냐고 물었다니까 지금 밑줄 친 부분은 뭐가 돼요? 얘가 부사어가 돼요. 부사어. 근데 부사어인데 이 안에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 국어 숙제가 언제까지냐고 라는 간접 인용격 조사 들어가 있죠. 원래 간접 인용격 조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야? 인용 부사격 조사예요. 인용절이 있잖아. 그럼 문장 성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꼬불꼬불꼬불하게 밑줄 친 부분은 뭐가 됩니까? 인용절이 돼요. 무슨 인용절? 간접 인용절이 됩니다. 철수에게 묻는 거죠. 철수에게 묻다니까 얘는 부사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3번째 거 보니까 명사절이 있고 그 명사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용절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3번은 맞네요. 우선 답은 2번으로 아까 나왔지. 2번에는 서술절만 있고 부사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도 나눠봅니다. 이거 알게 되었다나 그냥 전체 서술어로 갈게요. 정확하게 하면 되다가 서술어고 알게는 뭐야? 부사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하게 돼버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알게 되다 그냥 서술어로 할게요. 알게 되었어. 무엇을 알게 됐어? 이곳이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르신 싸움터임을 알게 되었어. 이 전체가 목적어고요.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상태네요. 내가 알게 됐겠죠 아마. 근데 이 목적어 안에 보니까 이곳이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르신 싸움터임이라는 뭡니까 얘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안에 한번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싸움터이다 서술어 뭐가? 이곳이 주어. 이곳이 싸움터이다. 무슨 싸움터?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찌르신 싸움터야. 이 전체가 뭐가 돼요? 그러면은 관형어가 돼요. 관형어인데 가만 보니까 무찌르시다 서술어 누가? 이순신 장군이 주어. 무엇을 왜적을 목적어.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이 관형어는 뭐예요? 관형 절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명사절 안에 관형절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 뛰었다 서술어. 누가? 아마 나겠네요. 주어 다 생략되어 있잖아. 봐봐. 주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데 주어부터 찾으면 안 돼요. 뛰었어. 어떻게?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어. 발에 땀이 나도록 뛰다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예요? 부사어인데 여기 발에 땀이 나다 해서 나다 서술어, 땀이 주어, 발에 부사어,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얘 뭐가 돼요? 부사절이 됩니다. 부사절. 그리고 얘는 이어진 문장이네요. 이어진 문장이야. 했어. 서술어.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부사어. 어머니에게 했다 하니까 뭐라고? 일찍 도착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뭡니까?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인데 그 부사 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얘는 인용절이에요. 무슨 인용절? 직접 인용절이네요. 따옴표 속에 직접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직접 인용절인데 이 인용절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으로는 뭐라고? 부사어라고 얘기했어요. 문장 성분은 부사어고 얘는 인용절. 그래서 5번에 인용절과 부사절이 같이 나온다는 것도 적절합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문과 사동문의 형성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피동문을 만들 때는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삼는다. 도둑을이 도둑이라고 주어가 됐으니까 맞네요. 영희가 속았다. 철수가 영희를 속였다. 사동문을 만들 때는 주동문에 없는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철수가 라는 주어가 새로 나타났습니다. 모기가 영수의 코를 물었다. 영수가 모기에게 코를 물렸다. 이거 사동이에요? 피동이죠. 개하다는 뭐예요? 사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동사동 지난번에 수업하면서 뭐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던 거 기억해요? 목적어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피동문은 목적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아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예를 보여줬었죠. 그런 식으로 피동문에도 목적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얘도 어때요? 피동문인데 목적어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동의 의미인지 피동의 의미인지 의미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해요. 4번 염소가 풀을 뜯는다. 목동이 염소에게 풀을 뜯긴다 라고 하면서 얘는 피동문이죠. 사동문을 만들 때 주동문에 목동이 염소에게 풀을 뜯긴다. 사동이죠. 이거 피동이 아니라 뜯게 한다라는 거니까. 사동문을 만들 때 주동문의 목적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풀을이라는 목적어가 그대로 남았네요. 인부가 벽지를 뜯었다. 벽지가 인부에게 뜯겼다. 얘는 피동이네요. 피동사를 만들 때는 피동 접사 이희리기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라는 접사가 활용되어 있습니다. 피동 접사는 이희리기고요. 사동 접사는 뭐예요? 이희리기에다가 우구추까지 포함해줘야 돼요. 파생적 피동, 파생적 사동을 만들 때 그렇게 접사를 넣는 거죠. 그럼 통사적 피동은 어떻게 만들어요? 통사적 피동은 어떻게 만들어요? 어지다, 어지다, 먹어지다, 뭐 이렇게 잡아지다 해서 어지다 붙고요. 그럼 통사적 사동은 어떻게 만들어요? 개하다, 개하다를 통해서 만들죠. 그리고 피동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이중 피동 절대 불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중 피동을 파악할 때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함정이 뭐예요? 어간에 이희리기가 있을 경우. 그거는 접사가 아니라 어간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써주시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희리기가 사동 접사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라고 했었습니다.